Il Terzo Reich non solo costruì un sistema di sterminio, offrì anche ad alcune donne uno scenario per esercitare il potere con una violenza senza precedenti. Nei campi di concentramento, certe guardiane trasformarono il sadismo in routine, la tortura in spettacolo e l'assassinio in intrattenimento. Non si trattava di atti impulsivi, furono comportamenti sistematici, perfezionati nel tempo e avallati dalla struttura del regime nazista. Dalle lampade fatte con pelle umana fino a esecuzioni accompagnate da musica, queste donne utilizzarono le loro cariche per trasformare la sofferenza altrui in rituale quotidiano. Che tipo di orrori erano considerati divertimento da queste guardie? Fino a dove arrivarono i loro giochi con prigionieri indifesi? E come fu possibile che tutto questo si facesse sotto apparenza di normalità? Per trasformare la sofferenza altrui. 일제 코후 인간 피부의 여인. 일제 코후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군복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장교도 아니었고 SS 내에서 정식 계급도 없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부헨발트 행정관이자 지휘관인 카를 오토 코흐의 아내로서 그녀는 서면 명령이나 명령체계 없이도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수감자들은 그녀를 부헨발트의 마녀, 즉 디 헥세 폰 부헨발트로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특징은 훨씬 더 섬뜩했다. 바로 문신이 새겨진 인간 피부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었다. 1937년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사저를 변태의 실험실로 변모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저였던 곳이 그녀에게는 신중하게 관리된 잔혹행위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장식용으로 문신이 새겨진 피부를 수집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변경 검열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수감자들의 나체 사이를 걸으며 차갑게 관찰했습니다. 꽃, 호랑이, 동양 문양 등 눈에 띄는 문신을 발견하면 그 문신을 새긴 사람의 운명은 그 순간 결정되었습니다. 수용소 의사들은 정확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주사나 절개로 살해한 후 문신이 새겨진 피부를 손상 없이 적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화학 처리와 소금으로 보존 처리했습니다. 목적은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그것을 가정용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램프카드, 책 표지, 사진 앨범 표지, 상자.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저택 안에 섬뜩한 미학으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예술 작품이 아닌 유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을 청소했던 목격자들은 마치 트로피처럼 전시품들이 보관되어 있던 진열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검은 장미 문신이 새겨진 램프갓이 있었는데 코흐 부인은 방문한 장교들에게 자랑스럽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병동에서 근무했던 수감자들은 이후 재판에서 일제가 각 샘플을 직접 채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베게러는 코흐 부인은 벌거벗은 남자들 앞에 멈춰서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결국 부검실로 보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부 보존을 담당했던 병리학자 에리히 바그너도 이러한 과정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가학성은 인간 박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저에서는 친위대 장교, 초대받은 군인, 그리고 외모 때문에 선발된 여성 수감자들이 참여하는 성적 낭요가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녁 시간은 성폭력, 음주,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의례화된 굴욕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옷을 벗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술을 따라주고 조롱과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도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일제가 파티 중에 자신의 독일 셰퍼드견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개들은 공격 훈련을 받았고 여성 수감자들은 파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제가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며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동안 한 여성이 개들에게 상해를 입은 후 저택 정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가학적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권력 의식이었습니다. 일제의 권력은 결혼 생활뿐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둘러싼 침묵과 공모의 그물망에 의해 유지되었다. 장교들은 그녀의 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다. 일부는 참여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이나 편의에 따라 침묵했다.
그녀의 영향력은 막강해서 남편 카를로토 코흐가 부패, 횡령,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수감자 살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때조차 그녀는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1943년 SS에 일시적으로 체포되었지만 곧 풀려났다. 1945년 4월 미군이 부엔발트를 해방하자 인피 유물에 대한 소문이 곧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제 코흐의 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문신이 있는 램프, 처리된 파편, 그리고 채취 방법을 설명하는 의료 문서들이 압수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의 사진은 현재도 사법기록보관소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국제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일부는 나중에 사라졌지만 2005년 미국에 보존된 램프 중 하나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인피 유물의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일제는 연합군에 체포되어 1947년 다하우 재판에서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반항적이고 거만했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거짓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수감자, 의사, 교도관 등 증인들이 그녀의 행위를 정확하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살인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령관의 아내일 뿐이며 공식적인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와 증언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희생자들을 선정하고 유해를 채취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유해로 집을 장식하고 이러한 유물들이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전시되는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일제 코흐는 당초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분노를 샀던 사건으로 1948년 주독 미군 사령관 루시우스 D. 클레이 장군에 의해 그녀의 형은 4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클레이 장군은 인피 유물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이 결정은 대규모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독일 법원에서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1950년 새로 건국된 독일 연방공화국의 사법체계는 재판 과정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피부 물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녀가 살인을 선동하고 여러 건의 살인에 직접 공모했으며 수용소의 테러 시스템에 가담한 혐의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법원은 그녀에게 다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이하흐 여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일제는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울증, 경로,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결코 죄책감을 인정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1967년 9월 60세의 나이로 감방에서 시트에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짧은 유서를 남겼는데 그 안에는 후회도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수치나 문서가 아니라 그녀가 지은 공포의 상징성에서 측정됩니다. 인간 가죽으로 장식된 집, 시체들 사이에서의 만찬, 고문과 뒤섞인 성적 쾌락, 그리고 말살을 위한 미학. 일제 코흐는 나치 체제의 변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체제의 가장 정교한 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예술, 몸, 그리고 권력을 결합한 형태의 잔혹함을 강요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몸을 장식으로, 고통을 오락으로, 집을 죽음의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이야기는 사법기록보관소,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파괴되지 않은 유물들을 보존하는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제도화된 비인간화가 나르시시즘, 불처벌, 그리고 악의 평범화와 결합될 때 얼마나 극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마녀도 단순한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량 학살의 장식적인 화신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토록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일 것이다. 가장 깊은 악에는 비명도, 무기도, 공식적인 명령도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잘 꾸며진 방과 타인의 살갗 앞에서의 당당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르마 그레세 아우슈비츠의 금발 하이에나.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악을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다. 겨우 21살이었던 이르마 그레제는 이 역설을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마침내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어냈다. 그녀의 앳된 외모,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금발머리,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미소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자행했던 잔혹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우슈비츠의 금발 하이에나로 불린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최연소 여성 경비원이 되었다. 다른 여경들이 딱딱한 제복, 심각한 표정 또는 노골적인 위협으로 권위를 과시하는 반면 이르마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고문의 도구로서 매력의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모든 폭력 행위에 앞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굴욕을 동반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중립적인 속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도구였습니다. 여경들은 그녀를 보는 것뿐 아니라 그녀가 그날 누가 고통받을지 결정하는 동안 SS 장교들이 그녀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보고도 몸을 떨었습니다. 1923년 메클렌부르크주 레헨에서 태어난 이르마는 13살이 차에 되지 않아 어머니의 자살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듬해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히틀러 유겐트의 여성 조직인 분트 도이처 메델에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제3제국의 교리, 즉 규율, 맹목적인 복종, 인종적 순수성 그리고 민족주의적 열정을 헌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수동적으로 나치즘에 끌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봉자였습니다. 체제의 희생자가 아니라 억압적인 조직 속에서 자신의 천직을 찾은 열정적인 자원봉사자였습니다. 1942년 겨우 19세의 나이에 그녀는 아우프세헤린으로서의 훈련을 위해 제국의 주요 여성 수용소인 라펜스부리크 레이븐스브루크에 배치되었습니다. 뛰어난 행동 덕분에 그녀는 곧바로 승진을 거두었고 같은 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아우슈위츠 비르케나우로 전속되어 여성 병경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항상 드러났습니다. 따흔 가죽 채찍, 허리춤에 매달린 장식용 권총, 그리고 그녀가 데리고 다니는 독일 셰퍼드견들은 형벌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연극성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외모와 차가운 잔혹함 사이의 대비였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은 이르마가 자신과 다른 권력자들을 위해 조직한 오락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배고픈 여성들을 수용소 안을 터무니없는 경쟁 속에 뛰어다니게 했고 훈련된 개들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넘어진 여성들은 무자비하게 물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경주에서 이기면 풀려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거짓말이었고 완전한 절망감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집단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탈출 시뮬레이션을 꾸몄습니다. 폭력은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벌거벗은 여성들을 자주 채찍질했습니다. 어떤 규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가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여성, 임산부, 젊은 여성들을 때렸습니다. 고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광경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외모 때문에 희생자를 선택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젊은 여성이나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여성들에게 특히 적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그녀는 경쟁을 참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런 여성들을 모범적인 처벌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면도를 하거나 강제로 알몸으로 입거나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벌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1944년 그녀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3만 명이 넘는 여성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최고 감독관인 오베라우프세헤린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직책을 통해 그녀는 끔찍한 가스실 선별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위대 의사 옆을 걸으며 학살될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움은 모든 몸짓을 침묵의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여성 수감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벽을 보듯 당신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당신을 가리켰다면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에 대해 가장 충격적인 점은 흠잡을 데 없는 외모를 유지하려는 그녀의 집착이었다. 매일 아침 정성껏 머리를 빗고 제복을 다림질하고 부츠를 닦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무시무시하면서도 강렬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가학성 사이의 불안한 대조 때문에 그녀에게 아름다운 짐승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그녀의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체계의 일부였다.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시각적 권위를 부여했고 이는 상관들에게는 존경을, 여성 수감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조종하고 지배하고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미치는 영향을 의식했고 냉소적으로 그것을 이용했다. 1945년 1월 소련군의 징역으로 아우슈비츠가 강제로 철수되자 이르마는 다시 라펜스브리크로 이송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르겐 벨젠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끝까지 활동했습니다. 질병, 굶주림, 극심한 과밀로 무너진 수용소는 수만 명에게 죽음의 덫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르마는 순찰, 협박, 체벌이라는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패배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구타하고 고함을 지르고 여전히 가학적인 에너지로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1945년 4월 17일 베르겐 벨젠 해방 당시 영국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친위대 소속임을 밝혔고 단 한 번의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거만한 행동, 거만한 몸짓, 흠잡을 데 없는 자세 등 모든 것이 그녀가 처벌받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9월에 시작된 르네부르크 재판에서 증언들은 참혹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영화 배우 같은 아름다움과 야수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그녀가 단지 느리게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임산부에게 채찍질을 가해 주기라고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물을 달라고 하는 여성 수감자들에게 총을 쏘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묻자 이르마는 차갑게 네, 하지만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그녀의 범죄적 자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여성 교도관들의 증언,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내부 문서들은 이르마가 단순히 명령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겼고 그것을 연극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행동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관측통들은 그녀의 거만하고 거의 도발적인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운명보다 헤어스타일을 더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법정 휴회 중에 이르마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움은 판사들조차 당황하게 했습니다. 1945년 11월 17일 그녀는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22세였습니다. 1945년 12월 13일 같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하멜른 감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녀는 울거나 떨리는 소리 없이 남색 정장을 입고 부드러운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한 채 무표정한 얼굴로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 없이 숨을 거두었고 시신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르마 그레세는 역사적 기억 속에 악의 구체적인 화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끄럽고 통제되지 않는 악이 아니라 평범함을 가장하고 고요한 얼굴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악입니다. 그녀는 독특한 범죄자 유형을 대표합니다. 잔혹함이 미학적 정밀함으로 표현되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녀는 폭력을 볼거리로, 처벌을 안무로, 고통을 개인적인 오락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녀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가스실을 설계하지도 않았고 법률을 제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 또한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었다. 매일 사형 집행인을 필요로 하는 체제의 집행자였다. 공식 기록, 재판 보고서, 그리고
생존자들의 수많은 증언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이야기는 가장 끔찍한 공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가장 끔찍한 교훈일 것이다. 마리아 만드, 뮤지컬 지옥의 감독. 학살이 산업적 수준에 도달했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라는 공간에서 마리아 만디엘은 특히 왜곡된 차원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심리적 통제의 도구로서 음악입니다. 여성 수용소의 아우프세헤린 책임자로서 그녀는 처형과 선별을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멜로디가 대량 학살의 사운드 트랙이 되는 시스템을 조율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차가 비르케나우 진입로에 도착하면 빈 왈츠, 군사 행진곡, 그리고 경쾌한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지친 채 가축 운반 차량에서 내려오는 동안 음악은 기만적인 평온함을 자아냈습니다. 이 곡들을 연주하도록 강요받은 여성 수감자들로 구성된 여성 오케스트라는 희생자들의 주의를 돌리고 죽음의 임박함을 감추는 이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맨들은 이 시스템을 완성했다. 음악은 혼란을 야기하고 공황을 완화하고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의 환상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훨씬 더 뒤틀려 있었다. 살인을 무대 장치로 현악 사중주박제 맞춰 시체들이 리드미컬하게 가스실로 행진하는 통제된 광경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공책과 펜을 들고 경사로를 따라 걸으며 신체적 특징, 나이, 건강 상태를 기록했다. 당직 의사와 함께 누가 강제 노역에 유용하고 누가 유용하지 않은지 냉정하게 판단했다. 쓸모없는 사람들은 손짓으로 표시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계속되었다. 오케스트라에 강제로 합류했던 첼리스트 아니타 라스코발피쉬는 몇 년 후 맨들이 강박적인 완벽주의자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리듬의 정확성을 요구했고 음악적 실수를 하면 구타, 음식 섭취 감소 또는 고립으로 처벌했습니다. 악보는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맨들이 직접 선정했습니다. 그녀는 프로이센 행진곡, 모차르트 소나타, 박자 폴로네즈를 좋아했습니다. 각 곡은 구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곡은 여성들이 변경해서 가스실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계산된 음악이었습니다. 음악단은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매일 연습해야 했습니다. 어떤 여성 수감자가 열이 나거나 다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맨들은 질 높은 연습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채찍질을 당했고 아이들은 줄지어 울었고 노인들은 트럭으로 밀려갔습니다. 한 번은 기절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막사에서 끌려나와 몇 분 만에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맨들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악당으로 꾸민 막사에서 개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SS 장교들은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술이 제공되었습니다. 공연자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떨고 있는 여성 수감자들이었고 마치 빈의 살롱에서처럼 고전 음악을 연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 콘서트 중 하나에서 맨들은 박수갈채가 충분히 뜨겁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행진곡을 3번 반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나약함을 보이는 것은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개 처형 시에는 음악도 연주되었다. 수용소 광장에서 형벌을 내릴 때는 화음이 울려 퍼졌다. 여성들이 동료들 앞에서 교수형을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하는 동안 연주자들은 연주를 했다. 만디엘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될 때마다 확인하고 바로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권위는 확고했지만 침묵했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 눈빛, 손짓으로 명령을 내렸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맨들의 권력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가스실 선정을 감독했습니다. 목록은 방대했습니다. 그녀의 서명은 부적절한 여성들의 이송을 허가하는 수십 개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이름, 나이, 병명, 그리고 개인적인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43년 10월 그녀는 하루에 1,600명의 여성을 처형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막사 검열을 지휘했습니다. 이러한 검열은 위생적인 목적이 아니라 처벌하고 굴욕을 주고 희생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은 알몸으로 줄을 서서 한 명씩 검열을 받았고 떨거나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구타당했습니다. 맨들은 모든 몸짓과 반응을 관찰하며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가학적 충동 때문이 아니라 공포관리 방법의 일환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소위 특수작전이라 불리는 대량 학살 작전 존더락티오넨, 당시 그녀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에 수백 명의 여성을 이송하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정해진 리듬을 유지하며 사고 없이 학살이 계속되도록 했습니다. 정밀함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막사에서 수용소로 이송하는 시간까지 촉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행진은 그녀의 무대 연출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깔끔한 외모는 증언에서 모두 일치한다. 항상 다림질한 제복, 반짝이는 부츠, 꼼꼼한 헤어스타일. 그녀는 계획되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그녀는 죽음의 메커니즘을 조율하며 줄 사이를 걸어 다녔다. 폴란드 기록 보관소에는 그녀가 서명한 60여 건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 수용소에서 화장터로 이송된 기록, 사형 할당량 확대 요청서, 그리고 수감자들의 처우 평가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만들은 헤스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력을 소진시키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순환 처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1945년 12월 미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구금 시설에는 손으로 쓴 지시서, 처형 명단, 그리고 비르케나우 여성 수용소에서 이룩한 질서에 대해 그녀가 자랑했던 사적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1947년 크라쿠프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재판에서 그녀의 이름은 행정 직원들에 대한 기소의 선두에 섰습니다. 증인들은 그녀를 체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집행자라고 주저없이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총을 쏘지도 않았고 직접 고문을 가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과정을 조직하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미소와 상징적인 바토바토로 공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고 1948년 1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마지막 기록에서 그녀는 고요하고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묘사됩니다. 엘리자베스 폴켄라트 라펜스불위크의 채찍. 새벽 5시 엘리자베스 폴켄라트는 경비병 막사에서 일어나 흠잡을 데 없이 다림질한 제복을 입고 고무 지휘봉이 완벽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프로이센식 방법으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라펜스불위크,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그리고 베르겐벨젠을 오가며 매일매일 예측 가능한 고난의 행군으로 변모하는 공포의 일상을 완성해 나갔다. 그녀는 즉흥적으로 잔혹함을 연출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계산되고 타이밍이 맞춰지고 완벽히 준비되었다. 그것은 가학성의 관료주의가 극에 달한 모습이었다. 그 날들은 중앙 안뜰에 아펠 A이 형성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지휘봉을 손에 들고 줄 사이를 걷는 동안 수천 명의 여성들이 어떤 날씨에도 완벽한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배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줄을 잘못 세거나 숫자를 잘못 적거나 병들어서 서 있을 수 없는 여성 등 어떤 실수라도 발생하면 즉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처벌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먼저 위협, 그녀는 지휘봉을 들어 흔들며 그 다음 공개적인 굴욕 가해자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설명하도록 강요, 마지막으로 신체적 처벌, 즉사하지 않고 최대한의 고통을 유발하도록 계획된 타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심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형성 이후 의료 검열은 집단적인 괴롭힘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크라크프 아우슈비츠 재판의 증거는 이러한 등록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파괴하기 위한 구실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의료진의 가학적 시선 아래 여성 수감자들에게 옷을 벗고 웅크리고 알몸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추위나 공포에 떨던 사람들은 곤봉으로 얻어맞았습니다. 몸을 가리려고 하면 음식이나 물을 빼앗겼습니다. 그 과정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약하고 아프고 임산부인 여성들 모두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 볼켄라트는 지휘봉을 들고 벌거벗은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규율을 지켰다. 가끔씩 때리기도 했지만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행정 업무를 검토하는 듯했다. 눈 아래를 벌거벗고 걸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면 선발대에 가야 합니다. 볼켄라트는 그것을 알고 즐겼습니다. 한 증인이 단언했다. 그녀의 냉정한 행동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정권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정체성의 일부였다. 그녀는 오후 시간을 공식 규정을 뛰어넘는 징계 훈련에 할애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거운 물건을 몇 시간 동안 머리 위로 들고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채소를 훔친 젊은 여성의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훔친 물건을 4시간 동안 머리 위로 들고 있게 했고 팔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팔을 내리자 볼켄라트는 고무 지휘봉으로 그녀를 때려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녀를 돕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처벌의 한 형태였습니다. 모두가 관찰하고 배우고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영양실조에 걸린 여성들을 위해 팔굽혀펴기, 달리기, 배턴을 휘두르며 하는 점프 등 신체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게으름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추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규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녀는 변경을 순찰하며 처벌할 구실을 찾으며 진정한 가학성을 드러냈습니다. 울거나 떠들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잡아 끌려가거나 머리를 맞거나 알몸으로 밖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녀의 특기는 야간 구타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피부가 터질 때까지 채찍질을 했고 등과 엉덩이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으며 기록된 사례에서는 여성들이 구타 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무곤봉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였다.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면서도 매 타격마다 고통을 가할 만큼 단단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시계나 휘장을 차고 다니듯 고무곤봉을 자신의 권위의 연장선처럼 소지했다. 때로는 희생자에게 표식을 남기고 처벌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그저 침묵 속에서 휘두르며 공포를 심어주기도 했다. 실제 또는 모의 탈옥에 대한 보안 경보가 발령될 때마다 그녀는 대규모 보복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수감자 한 명이 탈옥하면 막사 전체가 며칠 동안 식량을 잃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00명이 넘는 여성들을 환기, 물, 화장실 없이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가두어 전염병, 질식, 광기 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야간 훈련에는 자정에 실시하는 불시 검열도 포함되었다. 그녀는 모든 여성 수감자들을 눈 덮인 안뜰에 몇 시간 동안 줄을 서게 하고 손톱, 머리 스타일, 신발 청결 상태를 검사하게 했다. 비누도 옷도 충분한 식량도 없는 환경에서는 참혹한 역설이었다. 그녀의 수법은 변함없었다. 새벽 2시에 모두를 깨워 속옷만 입고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안뜰에 줄을 서게 하고 새벽까지 붙잡아 두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지휘봉을 들고 줄 사이를 걸으며 떨거나 지쳐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때렸다. 다른 교도관들과 달리 볼켄라트는 가스실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법기록 보관소에는 여러 보고서에 그녀의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권한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하루 더 살릴지 결정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단 처벌, 아침 교대 중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감자 10명에게 채찍질, 이 볼켄라트 승인. 선택 과정에서 그녀는 죽음으로 선택된 여성들이 저항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지휘봉을 잡고 줄 사이를 걸으며 약하고 아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한 여성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처벌을 가했습니다. 라펜스부리크에서는 레즈비언으로 기소된 수감자에게 혀로 변소를 청소하도록 강요하여 처벌했습니다. 베르겐벨젠에서는 한 여성이 변소를 청소하는 동안 웃었다는 이유로 3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벌의 상징적인 측면은 그녀의 방법론의 일부였습니다. 1945년 11월 체포된 그녀는 이르마 그레제와 베르겐벨젠 및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속 43명의 다른 인원들과 함께 르네부르크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는 참혹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고트샬크, 리비아 로트, 그리고 완다 마코비츠는 그녀의 행위에 대해 증언하며 그녀가 채찍으로 처벌을 지시하고 병든 여성들에게 추가 처벌로 강제 노동을 지시하고 가스실 선발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약해진 수감자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볼켄라트가 화장실 청소를 멈출 때마다 때리며 칫솔로 몇 시간 동안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던 한 여성의 증언이었습니다. 청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우리를 모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녀의 역할이 물류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서류 증거와 직접 진술은 그녀가 신체적 폭력, 고의적인 굴욕, 그리고 치명적인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보조자가 아니라 집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종해서가 아니라 확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녀는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45년 12월 13일 그녀는 양심의 가책도 용서도 직접적인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볼켄라트는 폭력으로 행사되는 관료적 권력을 몸소 구현했습니다. 집행자이자 공무원이었던 그녀는 사형 집행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효율적으로 거침없이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고 수행했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생존자들의 회고록에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중대한 전략적 결정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생생한 악몽으로 만들어버린 치밀하고 잔혹한 행위 때문입니다. 헤르타 보테 클럽을 이끄는 키 큰 선수. 곤봉은 그녀의 손목에서 진자처럼 흔들리며 공포의 리듬을 그렸다. 헤르타 보테의 손에서 30cm 길이의 고무는 수백 명의 여성 수감자들에게 악몽의 도구로 변했다. 191m라는 그녀의 당당한 키는 수용소 어느 곳에서나 눈에 띄었지만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녀의 키가 아니었다. 바로 그 곤봉과 그것을 다루는 그녀의 능숙함이었다. 라펜스부리크, 슈투트호프, 베르겐벨젠에서 그 클럽은 그녀의 권위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규제적인 징계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서명이자 독특한 인장, 누가 얼마나 고통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그녀의 권한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벨센 재판 당시 여러 증인이 그녀의 얼굴이 아닌 곤봉으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곤봉을 든 키 큰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녀를 항상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던 여자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비공식 제복과 융화되어 현역 복무 중에도 그것을 착용했고 검열대 묵묵한 경고의 의미로 그것을 전시했습니다. 이 곤봉은 뚜렷한 특징을 지녔습니다. 눈에 띄는 외상을 남기지 않고 고통을 가하는 데 완벽했습니다. 헤르타는 최대의 고통을 위해 어디를 쳐야 하는지, 의지를 꺾으려면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말없이 위협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외과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살라 슈퍼만은 재판 과정에서 섬뜩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보테가 감자 껍질로 밥을 먹으려다 18세 소녀를 때려 죽인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그 장면은 수용소의 공터에서 펼쳐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그녀는 피해자를 곤봉으로 때려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여성 수감자들도 이러한 역학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소변을 보려고 멈추거나 자세를 어긋나게 하거나 상관을 쳐다보는 등의 이유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주의를 돌리거나 다른 교도관들 앞에서 위계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 구타를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곤봉을 잔혹하게 과장되게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구타를 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1945년 초 제국이 붕괴되자 나치는 동부 수용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헤르타는 이 죽음의 행진에 동행하여 수백 명의 여성들을 아우슈비츠 인근에서 베르겐벨젠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클럽은 여전히 음흉한 명성을 떨쳤습니다. 지친 수감자들은 눈 속에서 물도 음식도 없이 극심한 추위 속에서 수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은 처형되었습니다. 해방 후 조사에 참여한 영국군 상사 아놀드는 보테가 여정 중 멈추려던 2명의 지친 여성을 사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완다 살로몬과 다른 생존자들은 그녀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곤봉으로 위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행진은 12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한 여성 수감자는 헤르타가 맨 앞줄에 서서 곤봉을 손목에 걸치고 곡조를 흥얼거리며 똑바로 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겉보기에 무관심한 모습과 자의적인 폭력 사용 사이에 이러한 대조는 매의 순간을 절박함의 광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곤봉은 단순히 무기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도 죽음이 즉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보테는 때리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때리고 채찍질하기 전에 냉소적인 발언을 했으며 때로는 여성 수감자들에게 처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막사에서는 다른 경비병 없이 곤봉을 들고 돌발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야간 감찰 중 한 여성이 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무시하거나 말로 질책하는 대신 막사 밖으로 끌고 나가 눈 속에서 옷을 벗게 한 후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다른 여성 수감자들은 창문을 통해 그 형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제시된 진료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둔기로 반복적으로 맞은 갈비뼈, 골절과 두개골 외상을 입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보테라는 인물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여성 수감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처벌과 그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벨센 재판에서 헤르타는 주요 피고인이었습니다. 영국 사진에는 키가 크고 무표정한 얼굴에 두 손을 모은 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의 연약함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총을 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때리긴 했지만 손으로 때렸습니다. 누군가 제가 막대기를 든 것을 봤더라도 저는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 진술은 고무 곤봉의 길이, 색깔까지 정확하게 묘사한 5명의 목격자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검사가 18세 소녀를 때려 죽인 것을 목격한 살라 쉬퍼만의 증언에 대해 질문했을 때 보테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난다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검사는 베르겐벨젠 해방 당시 영국 보고서를 읽었는데 여러 여성 수감자들이 곤봉을 든 키 큰 여자를 최소 3명의 확인된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그 살인들을 자백한 적은 없지만 증거의 무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은 그녀는 6년 만인 1951년 12월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수십 년 후 TV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체제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 녹음되었지만 몇 년 후 전송된 그 인터뷰에서 그녀는 경비원이 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질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제가 실수했나요? 아니요. 제가 실수한 건 그곳이 강제 수용소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저를 직접 그곳에 가두었을 겁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이 선언은 그녀의 사고방식을 요약한다.
자신이 초래한 죽음이나 고통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의 유일한 실수는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상황이었다. 그녀에게 클럽은 그저 일의 도구일 뿐이었다. 헤르타 보테는 2000년 3월 16일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시스템을 고안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냉정하고 정확하게 구현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무곤봉은 제한 없이 행사되는 평범한 권력, 즉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이코패스도 병적인 사디스트도 아니었지만 공포 속에서 권위를 주장하는 자신의 방식을 발견한 공무원이었다. 클럽은 처벌할 권리, 누가 얼마나 고통받을지 결정할 권리의 물리적 상징이었으며 제약 없는 권력이 어떻게 누군가를 동족의 사형수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다. hildegardt 레헤르트, 마이다네크의 사디스트. 크르바바 브리기다, 폴란드어로 피투성이 브리기테, 마이다네크의 여성 수감자들은 hildegardt 레헤르트에게 그녀의 본질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몇 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잔혹함이나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가학성을 체계화하고 섬뜩한 예술로 변용한 것이었다. 1942년 10월 도착 이후 그녀는 일격의 일격, 굴욕의 굴욕, 죽음의 죽음을 거듭하며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여성 변경을 넘어 남성 경비병들도 그녀를 알아보았고 SS 장교들도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공포 그 자체 속의 공포의 전설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훈련된 간호사로 수감되었지만 자신의 진정한 재능은 다른 종류의 의학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주만으로도 여성 수감자들은 그녀를 다른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명령을 따르거나 규제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혁신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즐겼습니다. 그녀의 무기괴는 권총 채찍 그리고 공격용으로 훈련된 독일 셰퍼드가 있었지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학적 상상력이었다. 그녀는 어떤 매뉴얼보다 더 잔혹한 처벌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방법들은 너무나 잔혹해서 상관들에게 기능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3번이나 구두로 질책을 받았지만 이러한 경고는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레헤르트는 의학 교육을 활용하여 특히 섬뜩한 전문 분야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부인과 검진을 고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법기록 보관소에 증언이 보존되어 있는 보그나 야보르스카는 폴란드계 유대인 여성이 수용소 정원에서 쓰러진 일화 중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숨겨진 귀중품을 찾던 레헤르트는 막대기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부인과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그녀는 막대기를 질에 찔러 넣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정원에서 일하는 여성 수감자들이 훤히 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 끔찍하게 비명을 질러서 견딜 수 없어 도망쳐야 했어요. 야보르스카는 회상했다. 나중에 그 여자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것을 봤어요. 가스실로 끌려갔는지 아니면 그냥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러한 형태의 성고문은 레헤르트의 전문 분야가 되었다. 이는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체적 폭력, 성적 굴욕 그리고 공개적인 전시를 결합한 계산된 수법이었다. 그녀는 다른 여성 수감자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자행했고 이로 인해 개인의 고통은 집단적 공포로 변질되었다. 레헤르트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고 이는 그녀의 잔혹함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술을 많이 마실수록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가장 많은 술을 마신 밤은 가장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날과 겹쳤습니다. 한 번은 만취한 그녀가 젊은 여성 수감자에게 독일 셰퍼드를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셰퍼드는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 발겼고 레헤르트는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른 여성 수감자들이 개입할 수 없이 그 공격을 목격해야 했던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젊은 여성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마이다네크에서 대량 가스 학살이 자행되던 시기에 화장터에서 모든 시신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정원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던져 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헤르트는 이 구덩이를 중심으로 섬뜩한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즐거운 표정으로 구덩이 쪽으로 자주 걸어가며 기쁨에 차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살 타는 냄새가 향수인 듯 오랫동안 깊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레헤르트는 아이들에게 특히 잔혹함을 보였다. 그녀는 특히 변태적인 수법을 개발했다. 아이들을 가스실로 데려갈 트럭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탕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영 효율성이 아니라 세련된 가학성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이들에게 모성적인 미소로 다가가 달콤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사탕을 건네고 직접 죽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녀의 친절한 모습을 믿고 자발적으로 그녀를 따랐습니다.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그녀는 성적인 측면이 뚜렷한 창의적인 처벌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성들에게 칫솔이나 낡은 걸레로 화장실과 변경을 특별 청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그녀는 조롱조로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수감자가 거부하거나 지쳐 보이면 그녀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더러운 걸레로 얼굴을 문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여러 번 소변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형벌은 여성 수감자들을 동료들 앞에서 알몸으로 행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거나 병든 여성들을 골라 그들의 몸을 조롱하게 했습니다. 검진 중에는 떨거나 울부짖는 사람들을 때리며 더러운 짐승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보그나 야보르스카의 증언은 레헤르트의 수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이다네크에 구금되어 있던 그녀는 어느 날 수프를 나눠주던 중 두 사람 모두에게 줄 숟가락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접시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숟가락을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레헤르트는 나이든 여성이 접시 2개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때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보그나가 돌아와 변명을 하려 하자 얼굴에 주먹이 날아들었다. 40세였던 그녀의 어머니는 수용소 폐쇄 과정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 레헤르트는 야보르스카의 동료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렸다. 레헤르트의 방에서 돌아온 후 그녀를 봤는데 온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 전체가 부어 있었다. 1947년 폴란드에서 처음 기소되었고 1970년대에는 서독에서 기소되었지만 레헤르트는 결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그녀의 태도는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뒤셀도르프 재판 1975, 1981에서 성적 처벌에 대한 증언을 묻는 질문에 그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반응은 그녀의 심리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부정, 축소, 그리고 마침내 정당화, 그녀의 정신 구조에는 후회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실행된 모든 일은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녀는 형기를 모두 채우지도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지도 않은 채 199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병든 정신이나 고립된 사이코패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치 체제 속에서 가학성을 과시할 완벽한 공간을 찾아낸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제3제국이 어떻게 처벌 면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폭력을 통제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그녀는 지휘관도 아니었고 수용소를 설계한 적도 없지만 규율을 연극으로 타인의 몸을 끊임없는 처벌의 표적으로 삼는 일상적인 공포를 열정적으로 집행하는 자였다. 크르바바 브리기다라는 별명은 전쟁이 끝난 수십 년 후에도 폴란드 생존자들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를 식별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인간의 얼굴, 모성애, 그리고 의학적 훈련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옥의 간호사는 인간의 잔혹함이 적절한 맥락을 찾으면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6 여성의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류 문명의 연약함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가 됩니다. 일제 코흐, 이르마 그레제, 마리아 만들, 엘리자베스 폴켄라트, 헤르타 보테, 그리고 힐데가르트 레헤르트는
병적인 이상 징후도 개별적인 치매의 사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적절한 제도적 틀을 찾으면 절대적인 악의 집행자로 변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의 파괴적인 발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선천적인 가학적 성향 때문에 모집된 것도 타고난 잔혹성 때문에 선발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더 나은 급여,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의에 기여한다는 확신에 이끌려 나치 강제 수용시설의 자원봉사자로 도착했다. 일단 시스템에 편입되자 그들은 체계적인 테러를 자행하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을 구별짓는 것은 그들의 행위의 잔혹함을 넘어선다. 그것은 그들이 폭력을 구경거리로, 처벌을 개인적인 오락으로, 타인의 고통을 만족의 원천으로 변모시킨 방식에 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고문 방식을 혁신했으며 새로운 굴욕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사법 기록,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물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그들의 정의는 악에는 성별이 없다는 사실을 냉혹하게 일깨워줍니다. 체계적인 잔혹 행위는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건 해서라면 누구든 동료 인간을 처형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유사는 그들이 만들어낸 섬뜩한 물건이나 그들이 완성한 고문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적 중요성은 그들이 상징하는 경고에 있습니다. 문명은 극히 얇은 막이고 인류는 연약한 광택제이며 우리 모두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필요성 때문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타락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지배 아래 고통받았던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무한한 권력이 다시는 인간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치 경비병들의 오락은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이며 인간은 존엄성과 존중,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근본적인 사상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어야 하고 그들의 범죄는 기록되어야 하며 그들의 희생자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여성들은 가장 절대적인 아기 인간의 얼굴, 매력적인 미소,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외모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가장 끔찍한 교훈일 것입니다.